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혹시 아트 웨딩홀에서 결혼식 올리셨던 김진희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전 김진희 씨랑 결혼식 올렸던 남자의 세 번째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겠어요? 가명을 쓰긴 했지만 이 통화 내용은 100% 실화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전화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혼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번호를 찍으면서도 수만 번 고민하고 덜덜 떨리는 손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했었죠. 그리고 그날의 전화가 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있기까지 저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원인은 모두 나쁜 남자였죠. 세상에는 나쁜 남자보다 좋은 남자가 더 많고 좋은 남자를 볼 줄 모르는 제 안목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복수심에 불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첫 번째 나쁜 남자는 기억에도 없는 저의 친아빠였습니다. 저는 친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사진도 한 번 본 적이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아빠라는 말은 집에서 금기어였고 어린 마음에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엄마는 크게 화를 냈어요. 엄마 혼자 널 키우는 게 불만이냐며 어쩔 땐 매를 들기까지 했죠.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아빠는 말 그대로 양아치였대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친 엄마도 잘한 건 없었지만 엄마가 저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곧바로 떠났다네요. 엄마가 자기 혼자 두고 떠나지 말라고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그 애가 자기 아이인 줄 어떻게 아냐면서 욕을 하고 가버렸다고 해요. 아이를 낳고 싶었다기보다 아이를 뗄 용기가 없었던 나이 어린 엄마는 저를 임신했을 때 진심으로 자연유산을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꾹꾹 누르기도 하고 간장을 마시기도 하는 등 별의별 민간요법들을 다 써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엄마는 이도저도 못한 채 원치 않던 저를 낳게 되었죠. 고아원 같은 곳에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그 또한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버렸다고 누가 찾아올 게 더 두려웠다나요. 덜컥 애는 낳아버렸지 차마 갓 태어난 아기를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었다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엄마가 저에게 직접 해준 이야기였어요. 참 잔인하죠. 엄마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아빠가 날 버리고 떠나지 않고 널 같이 키웠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너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했어요. 엄마의 말에 따르면 제 얼굴이 유독 엄마보다 아빠를 많이 닮아서 저를 볼 때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빠가 떠올라 미웠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고 그 원인은 나와 엄마를 버리고 간 아빠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버리지 않고 키워준 엄마를 차마 미워할 순 없으니 얼굴도 모르는 아빠라는 존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를 혼자 키웠어요. 엄마는 식당 직원으로 취직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품에서 컸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가장 늦게 하원하는 아이였죠. 아기 때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어린이집에서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던 기억 하나가 이상하게 잊히지 않아요. 밖은 해가 져서 깜깜하고 조용한 교실 안에서 바깥 계단을 올라오는 엄마 발소리가 나기만 기다리던 그때 엄마가 저를 찾아러 왔다고 해서 한달음에 어린이집 현관으로 가면 지치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엄마.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생전 처음으로 예쁜 옷도 사입히고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어느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죠. 저는 제 생일에도 이렇게 단장해 본 적이 없어서 마치 특별한 날인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와는 달리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앉아 초조하게 문 쪽만 바라보고 있었고 반듯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때 직감했어요. 아, 저 사람이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새아빠가 될 아저씨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는데 고기를 작게 잘라서 저와 엄마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배려여서 아, 이런 게 아빠들이 하는 거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어요. 저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어 보였고 칭찬인지 감상평인지 얌전하고 눈치가 빨라서 다행이다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이후 엄마는 그 아저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마치 그들의 가족이 아닌 양 결혼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는 동화책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저 같은 건 감히 다가갈 엄두도 못 낼 정도로요. 엄마는 가끔 제가 얌전히 잘 있는지 눈으로 살필 뿐 말 한마디 걸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못한 결혼식에 온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이기도 했고요. 저와 엄마는 새아빠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나름 제 방도 따로 생기고 책상도 새로 사주고 환경은 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엄마는 새아빠에 대해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라 하는 말 이외에 별다른 설명도 없었어요. 새아빠 역시 저를 어색해할 뿐 관심도 없었죠. 저는 알아서 있는 듯 없는 듯 제 방에 조용히 틀어박혀 살았어요. 애초부터 없었던 애정이었기에 그런 생활이 아쉽지는 않았죠.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건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상대적이잖아요. 엄마는 배가 불러올수록 예민해져서 제가 조금만 신경을 거슬리게 해도 화를 냈고 새아빠도 제가 언제 어디서 뭘 하는지는 관심도 없었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면 새벽에도 편의점에 나갔다 올 정도로 열의를 보였어요. 아, 저런 것이 축복받고 태어나는 아이의 모습이구나. 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걸 알게 되었죠.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렇게 관심을 쏟았는데 동생이 태어났을 때는 엄마와 새아빠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는 그 집에서 없는 사람인 듯 엄마와 새아빠는 동생만 애지중지했죠.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났었는데 엄마가 방에 해열제와 죽을 놔두고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옮길까봐 그런 거였죠. 저는 열 때문에 오들오들 떨면서 방 밖에서 나는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동생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진실을 깨닫게 되었죠.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날 낳아놓고 사랑을 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동생처럼 사랑받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되었지만 엄마와 새아빠의 관심은 온통 동생뿐이었죠. 그렇게 부모에게 방임과 학대의 어느 경계에서 양육되며 저는 당연하게도 애정결핍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고 애정을 주면 제 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굴었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친구 관계에서 나타났어요. 짝꿍이 저를 좋아하면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다 줘버렸죠. 연필, 지우개, 머리핀 같은 사소한 것에서 나중에는 옷이나 가방 같은 물건도 막 주기 시작했어요. 엄마에게는 그냥 잃어버렸다고 했고 엄마는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워낙 관심이 없으니 칠칠맞게 물건을 잃어버린다고 다닌다며 핀잔만 주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다 상대가 뭔가에 삐지면 저는 그 아이마저도 절 떠날까봐 겁을 내며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를 수백 통 쓰고 그 아이 집까지 찾아가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기 위해 모아놨던 용돈들을 다 써버리기도 했죠. 나중에는 그런 저의 모습에 질려서 떠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저의 행동을 교묘히 이용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 행동이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저에게 남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 것을 다 줄 필요는 없다 하고 올바른 인간관계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저도 그때에 돼서야 제가 애정결핍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안다고 해서 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치료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빠의 부재 그리고 엄마의 냉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워질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에게서 애정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부모에게 애정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대로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각종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또한 동생도 잘 돌보고 집에서도 혼자 모든 것을 척척 알아서 잘하며 저에 대해 완벽히 속이고 살았어요.
제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칭찬도 받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동생처럼 예쁨도 받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어른스러운 척 괜찮은 척하고 살았죠. 그런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제 중학교 때 친구였어요. 단단하고 속이 깊은 그 친구는 여자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목표로 하던 친구였는데 부상으로 선수 생명이 끝나 방황하던 시기를 겪던 중 저와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고 저는 통역사라는 꿈을, 그 친구는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자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집을 나와 친구와 자취를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바라던 바였겠죠. 앓던 이가 빠져 속이 시원했을까요? 제가 학교 근처에 방을 잡겠다고 하자 엄마는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남자 조심해라 한마디 하시더군요. 남들은 술 마시고 여행 다니며 대학생활을 흥청망청 즐기기도 하던데 저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해서 방값을 벌며 여유라고는 없는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저만의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살자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아마 엄마와 새아빠도 알턴이 빠진 듯 속 시원했겠죠. 제가 없어져서 새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의 인연은 마치 없었던 관계인 것처럼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엄마는 본인이 남자 잘못 만나서 찬란했을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기에 스치듯이 하는 말에 늘 그 생각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남자를 믿지 마라. 남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남자들은 여자에게 풍기는 불행의 냄새를 잘 맡고 접근하니까 쉽게 보이지 마라. 엄마의 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 외모가 그리 뛰어난 편도 아니었는데도 유독 남자들의 접근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간간히 고백을 받긴 했지만 엄마의 경고에 따라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 20살에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죠.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별명이 도도녀가 되어버렸죠. 웬만한 고백은 다 정중하게 거절했고 제게 잘해주는 남자를 늘 경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남자친구는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를 했어요.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제 주변을 맴돌며 어떻게든 멀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제가 거절하던 말던 계속 달콤한 말과 친절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학교 사람들도 주변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분위기를 몰아갔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재수없게 굴지 말고 좀 받아주라고. 몇 달간의 밀어낸과 담긴 끝에 저는 결국 남자친구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제 애정 결핍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처음에 저는 마음을 열기 조심스러웠지만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마음은 이제껏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이었어요. 매일 언제 어디서나 저를 기다려주고 어디 갈 때는 늘 바래다주고 불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소중히 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제가 1순위였죠. 이때껏 엄마조차 절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매일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고요. 마음에 늘 단단한 벽을 세우고 살았던 제가, 황량한 황무지 같은 마음이었던 제가 남자친구로 인해 행복해지고 저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저는 첫 연애가 다들 그렇듯 남자친구가 평생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고 군대를 갔을 때도 제대할 때까지 한결같이 기다려주었죠.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제가 오랜 시간 자신을 기다려준 것에 고마워했지만 제대하고 난 후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권태기였을지도 모르고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떠날까봐 두려웠고 남자친구만큼 저를 사랑해줄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당연히 관계는 역전되었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마치 갑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되고 자기 연락은 무조건 받아야 했죠. 반면에 자기는 툭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심할 때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 기간 동안 거의 미쳐서 혹시나 저를 떠난 게 아닌지 불안 속에 살아야 했죠. 한 번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제가 화를 냈더니 되려 제게 더 화를 내며 제가 자기를 의심하고 집착한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그러면 내가 불행한 가정환경 때문에 과민하게 구는구나 하고 오히려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애정결핍이라는 게 정말 불치병과 같은 게 머리로는 분명 남자친구가 잘못했고 헤어져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슴은 절대 남자친구를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남자친구와 겪었던 그 좋았던 나날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남자친구가 저를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견디고 참았어요. 엄마에게 애정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 무수히 긴 나날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건 제 방에서 요리를 해 저녁을 먹던 도중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저는 느낌적으로 그게 여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모르는 척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요리를 다 끝내고 밥상을 차렸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모처럼 남자친구와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식탁 플레이팅을 하며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자기 맘대로 간다고 하니 갑자기 그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나가려는 남자친구를 붙잡고 요리 다 했는데 누구를 만났느냐고 따졌고 남자친구는 그간 고분고분했던 제가 앙칼짓게 달려드니 당황해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하필이면 가스레인지 쪽으로 밀어서 끓고 있던 국물이 엎어져 제 발등에 쏟아지고 말았죠. 저는 발에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했는데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도 네가 괜히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마침 집에 들어온 친구가 상황을 보았고 그간의 제 연애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친구는 크게 분노하며 남자친구를 유도기술로 바닥에 내려 꽂아버렸어요. 저는 발등의 화상에도 입을 떡 벌리며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닥에서 움찔거리는 남자친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이후 일은 조금 복잡했지만 잘 해결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상해죄로 친구를 고발하려다가 제 발에 화상을 입은 이유가 남자친구의 폭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혀지면서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었죠. 남자친구가 군대까지 기다려준 여자친구를 두고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쳤다는 소문까지 나게 되자 과에서도 남자친구의 평판이 땅에 떨어졌고요. 거기다 저에게 손을 댔다는 소문까지 퍼져 결국 남자친구는 다른 과로 전가하게 되었답니다. 결과는 다행히 저에게 유리하게 끝났지만 어렵게 마음을 열었던 첫 남자친구에게 받았던 배신감은 이전의 애정결핍과 더불어 더욱 큰 상처로 남게 되었어요. 심지어 첫 연애였기에 저는 엄마가 했던 남자를 조심해라 라고 했던 말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몇 번의 고백을 받아보긴 했지만 저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접근하는 남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좋다고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얼마 안 가 마음이 변할 거라는 의심, 신아빠처럼 떠날 거라는 불안, 그런 요소들 때문에 제대로 관계가 이어질 리 없었죠. 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마음을 깊이 패인 흉터는 쉽게 아물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프리랜서로 통번역 일을 하며 혼자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따금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별로 문제될 건 없었어요. 특히 중학교 친구는 때로는 제 엄마처럼 언니처럼 저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었죠. 영원한 것은 없다지만 저는 그 친구와는 어쩌면 영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세월이 가고 30이 훌쩍 넘자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 가정을 꾸리니까 어쩐지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함께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중학교 친구마저도 결혼을 해버려서 제가 아닌 남편과 살게 되었어요. 혼자 남게 된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남자를 만나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몇 번 연애도 해봤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만나면 안 되는 착한 남자였어요. 일을 하다 알게 된 남자였는데 가진 게 많진 않았어도 사력 있고 다정한 성격이었죠. 제가 불안감에 감정이 요동치는 타입이라면 그는 물결처럼 잔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과의 연애는 언제나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고 남편도 자기 나이도 있고 하니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로 결혼이 망설여졌어요. 저는 남편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제 엄마가 저를 미워했듯이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었죠. 저는 어쨌거나 정서가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엄마는 절대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저의 결핍이 제가 낳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제 내면이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며 아이에 대한 여지를 조금 남겨놓았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허례허식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기에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고 자기가 장남이라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래서 일단 동거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의 결혼은 안 한 것 같았죠.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함께 먹고 자고 일상을 공유하고 저는 어릴 때처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현재에 충실하자는 생각으로 남편과 만든 이 작고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시골에 사신다는 시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한 번도 뵌 적 없던 시부모님은 다짜고짜 제 머리부터 잡았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감히 내 아들을 꼬여내 몰래 결혼을 해 하며 저를 때리고 발로 찼어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를 뜯어말리며 끌고 나갔고 이후에 어떻게 일이 흘러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어찌어찌 돌려보낸 후 큰 충격을 받고 울고 있는 저를 달래주며 하는 말이 이제 동거는 끝내고 결혼을 해라 하셔서 사실 이미 결혼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게 왜 제가 두들겨 맞고 욕을 들어야 하는 일이 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실 원래 그런 분들이라 너를 만나면 분명 며느리 노릇을 바랄 것이 분명해서 지금까지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노릇이라고 함은 시부모님 모시기, 제사 지내기, 그리고 손자 낳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였죠. 다짜고짜 자기 가식과 결혼했다는 여자의 머리채부터 잡는 사람들이니 남편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면서도 이해는 조금 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시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해서 내버려두었지만 설득이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다녀간 날 밤 배가 뒤틀리는 듯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인가 해서 진통제를 먹고 참으려 했는데 하혈까지 하더라고요. 조금 돈 아껴서 응급실 말고 병원 가자 하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고 다음날 아침에 거의 기어가듯 산부인과를 갔어요. 환자분 임신이셨는데 모르셨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산부인과 입원실에 누워 혼자 멍하니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갑자기 등장한 시부모님, 갑자기 등장한 아이,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아이. 내 아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내 잠만 잤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귀찮기만 했어요. 저는 눈물도 안 났고 정말 내내 잠만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죽은 듯이 잠만 자다가 괜찮아져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죠.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괜찮아지자 자기 부모님과 한 번 더 만나자고 하더군요. 사과하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분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나갔어요. 사과를 받아봐야 아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된 안타까운 일이었을 뿐이지만 저는 누구에게라도 사과를 받으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러 온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태도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분들은 누가 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부모의 허락도 없이 결혼한 게 아직도 괘씸하고 화가 난다. 내 아들은 그런 행동 할 애가 아니니 네가 그렇게 하자고 꼬여낸 것이 분명하지. 처음에는 내가 화가 나서 앞뒤 없이 행동만 했다지만 그건 네가 먼저 잘못했으니 어른들 입장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가 있었는데 유산됐다고? 그렇게 된 건 참으로 유감이다. 하지만 칠칠지 못하게 아이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 네 탓이잖아. 그러니까 어쩌겠어. 다 지난 일이니 다 잊고 이제 제대로 결혼식도 올리고 며느리 노릇도 하자. 아이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가지도록 노력하고. 알겠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어디에도 사과는 없었어요. 저는 묵묵히 듣다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결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것으로 끝이에요. 저를 때리고 유산까지 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어서 나왔지만 그럴 분들 같지 않아 보이니 바라지는 않을게요. 다만 앞으로 또 그런 행동하시면 법적으로 상해죄 물을 테니까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아주머니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니까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어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책망하며 집에 와서 짐을 싸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조용히 이혼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저를 사랑해줬던 것만은 분명했고 저도 사랑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저희의 사랑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계기였죠. 남편은 이혼한 후로도 몇 번이나 찾아와서 다시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저는 그 어떤 진심도 받아줄 수 없었어요. 저는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 없었고 제 기본 증명서에 버젓이 이혼 기록만 남아있었죠. 다시 연애를 하고픈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간혹 제게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남자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이혼 기록이 있는 사람이다. 설령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내 이혼 경력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결혼에 대해 곱씹으며 더욱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노력했어요. 중학교 친구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 그 친구가 보기에 제가 안타까웠나 봐요. 제 직업도 대부분 혼자 하는 일이고 제 성격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어서 이혼 이후에는 두문분출하고 거의 일만 하고 살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각자 살기 바쁜 데다 관심사도 다르니 나이가 들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중학교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여기저기 같이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자주 집에 놀러오며 저를 챙겨주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혼 경력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을 알고 돌싱들끼리 하는 모임 같은 곳에 가입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고립된 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주저하다가 가장 규모가 크고 검증된 인터넷 모임에 가입해 보았어요. 요새는 이혼이 그리 문제되는 세상도 아니고 저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친구의 말대로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서로 공감해주며 위로도 되고 자존감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혼은 실패가 아니고 이혼했다고 낙오자가 된 게 아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혼은 성공했고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런 말들이 유치해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필요한 말들이었죠. 모임 안에서 작은 소모임들이 있었고 저는 빈 시간 동안 잡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독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통번역 일을 하면서 외국의 책들을 번역할 일도 많았기에 평소 책을 많이 읽기는 했었거든요. 처음 해보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제 취미생활을 공유하며 지식을 넓히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독서 모임은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고 모임 사람들이 몇 번 권유하긴 했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게 되었죠.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이혼이라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니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꽤 종종 오프라인 모임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오프라인 모임은 큰 규모의 북카페에서 주로 진행됐고 저희 말고도 여러 손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모임을 했고 당시 주제는 프랑스 소설가인 로맹가리였어요. 로맹가리의 책을 들고 카페에서 나가는데 반듯하게 생긴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로맹가리 좋아하시나 봐요. 에밀 아자르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 아름다운 결혼식에서 저의 신랑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제 신랑은 그렇게 지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신랑과 몇 마디 나눠도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는 생긴 것도 훈훈하고 키도 커서 첫인상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첫 만남이었는데도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보다는 사람 대 사람으로 말이 너무 잘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는 말이 너무 아쉬웠어요.
보통은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정말 대화 그 자체만이 목적이었는지 미련 없이 가버리더라고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면 좋겠다 하고 독서 모임에 오프라인 모임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정말 우연이었는지 이후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한 대여섯 번째 모임에서 신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전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건 그동안의 기다림 때문이었을까요? 신랑은 전과 달리 정장을 입고 우리나라 작가가 쓴 책을 보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도 방긋 웃을 뿐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용기 내서 신랑에게 다가가 오늘은 프랑스 작가가 아니네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잠시 당황해하다가 아 하며 저를 기억해내더군요. 저는 이번에는 놓치기 싫어서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신랑도 흔쾌히 알려주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아시다시피 전 마음의 벽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이혼녀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런 모든 상황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과 그냥 그대로 헤어지기 싫었어요. 어떻게든 더 만나고 싶었죠.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그렇게 우리들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저는 신랑이 문학이나 출판 쪽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의외로 투자 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길에 투자하는 것을 중재해주는 일이라면서 하는 일을 설명해주는데 저 같은 사람은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 읽는 건 순수히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기업 회장이라는 사람들과 대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읽는 거라고도 했어요. 신랑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느꼈죠. 신랑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지적이고 여유롭고 자신만만하고 그러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은 마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 같았달까요. 신랑과 있으면 늘 말이 잘 통했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았고 절 불안하게 하지 않았죠. 남자에 대한 경계가 높았던 저였는데 뭐에 홀린 듯 저는 어느샌가 신랑이 밀면 밀고 당기면 당겨지는 여자가 되어 있더군요. 신랑은 연애 경험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연애 경험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나름 인종차별도 많이 겪고 자존감이 떨어졌었다고 했어요. 꼭 성공하고 싶어서 공부와 일에만 몰두했고 그래서 연애 같은 건 사치였대요. 지금에야 나이도 있고 여유가 생겨서 젊었을 때보단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 일에 매달렸고 지금은 비교적 돈도 많이 모으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내면에는 옛날 엄마에게 학대받던 아이가 살고 있거든요. 신랑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는 많이 닮은 것 같다며 자기는 제 삶을 이해한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저희는 어쩌면 돌고 돌아 만난 천생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꼭 젊을 때 평생의 인연을 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와 신랑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귀게 되었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 연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귀기로 해놓고도 저는 제가 이혼녀라는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 신랑이 바로 떠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행복한 와중에도 마음이 늘 편치 못했죠. 신랑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신랑은 자기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며 결혼에 대한 제 의사를 은근히 떠보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신랑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고 하며 오히려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다고 저를 위로해 주었죠.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요. 며칠 후 신랑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북카페에서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주며 청혼을 했어요.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도 반지 하나 못 받아볼 정도로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했었기 때문에 지난 결혼은 꿈이고 이번 결혼이 진짜인 것처럼 마냥 느껴졌달까요. 신랑이 저를 배려해서 결혼식을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결혼식을 이미 한 번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였겠죠. 저는 전 남편과 혼인신고서 한 장 달랑 쓴 사이라서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을 얼마든지 올려도 된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는 지인도 많지 않아서 신랑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신랑은 제가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니 그럼 가장 화려하게 열어주겠다며 결혼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저는 근 20년 동안이나 연락이 끊겼던 부모님을 제 결혼식에 초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신랑 또한 부모님이 외국에 계신데 몸이 편찮으셔서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군요. 양가 부모님이 없는 결혼식이라니 특이할 법도 하지만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상통화로 신랑의 부모님께 간단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상견례는 끝냈죠. 신랑의 부모님도 미안해하시며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첫 결혼식 때 시댁에 대해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시댁의 이런 상황마저 저에게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혼집도 찾아보았어요. 신랑은 마음에 드는 집이 시세에 비해 싸게 나왔는데 요새 회사에 일이 조금 있어서 현금이 부족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은 돈 전부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돈을 신랑에게 전부 붙였어요. 신랑이 몇 달 후 보너스가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기에 어차피 결혼하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라고 허세도 좀 부렸죠. 신랑이 산 그 집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한강이 보이는 너무나 좋은 집이었어요. 부동산 계약서에 저와 신랑의 이름이 딱 쓰여 있었죠. 마지막으로 결혼식장을 몇 군데 돌아보았어요. 다들 화려하고 멋지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결혼을 한다고. 저는 더 이상 예전에 엄마가 새아빠와 결혼식을 할 때 구석에서 바라만 보던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었죠. 저는 반짝이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영화배우 마냥 스튜디오 사진까지 찍는 등 남들이 하는 것은 전부 해보았고 남편이 추천한 가장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있는 결혼식장을 선택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계약서를 가져온 직원이 계속 신랑의 얼굴은 힐끔힐끔 봐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신랑이 좀 훈훈하게 생기긴 했지 하며 넘겼어요. 외모며 성격이며 재력까지 갖춘 신랑이니 누구나 부러워할 남자 아니겠어요.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사실 처음 결혼도 아니었지만 마치 첫 결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야.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저는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되새기며 신랑의 손을 잡고 샹들리에가 멋진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중학교 친구와 함께 예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학교 친구는 제 결혼식을 누구보다도 축하해주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는 예식에 계속 찜찜해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직전까지도 신랑이 외국에 출장 가는 등 너무 바빠서 서로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거나 그런 자리를 못 만들었거든요. 예식이 시작되기 2시간 전 아직 지인들도 없고 썰렁한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예식장을 계약할 때 사무실에 있었던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축하해 주려나 보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직원이 신부 대기실의 문을 조용히 닫더라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님, 제가 정말 큰 실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대로 결혼식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잘릴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랑분 이 결혼식장에서 결혼만 3번째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저는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 사람 혼인관계 증명서도 다 떼봤고 가족들도 다 만나봤어요. 그럴 리가요. 저도 처음에 보고 계속 긴가민가 했는데요. 제가 이쪽 일 하다 보니까 눈썰미가 좋거든요. 처음 계약하실 때 낯이 많이 익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을 수술한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야 얼마든지 가명 쓸 수 있는 거고요. 틀림없어요. 신랑분 여기서 이미 2번이나 결혼식 했어요. 만약 그쪽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한 결혼식장에서 3번이나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 모르죠. 여기가 화려한 식장 규모에 비해 예식비가 싼 편이거든요. 아무튼 신부님 말대로 같은 결혼식장에서 3번이나 이름이랑 얼굴까지 바꿔가면서 결혼식 올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신부님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결혼식이 2시간 남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에 저는 정신을 잃는 것 같았어요. 저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고 중학교 친구가 와서 제 상태를 보고 자초지종을 물었죠. 친구는 급히 전화를 돌렸어요. 나 김경인데 최근 서울에서 접수된 혼인 사기범 기록 전부 뒤져봐. 지금 당장. 친구는 그동안 지구대에서 순찰 요원으로 근무하며 범죄자를 180명도 넘게 검거해 경위까지 진급한 베테랑 경찰이었죠.
그 친구의 후배들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으로 뛰어왔고 신랑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신랑은 남자 접대부 출신의 결혼 사기범이었어요. 제가 신혼집 금액을 신랑에게 대출까지 받아 모두 주었다는 대목에서 이미 짐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너무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라 처음부터 의심한 분들도 계셨겠죠. 신랑은 직업적으로 여자들의 비위를 잘 맞추고 작업을 걸었을 때 잘 넘어올 법한 상처 많은 여자들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얼굴도 성형수술을 반반하게 고쳐서 저 같은 여자들을 꼬시는 건 일도 아니었죠. 신랑의 수법은 결혼을 핑계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결혼식이 끝나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방식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 보통 큰 돈이 오가며 이미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야게끔 여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방식이 2번이나 통했던 거였어요. 중학교 친구는 분노해서 길길이 날뛰며 당장이라도 밖에 있는 신랑, 아니 결혼 사기범을 잡아 감방에 쳐넣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친구를 붙잡았어요. 아니,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어. 어차피 도가내든지 복수라도 해야겠어. 제 지인들은 학교 동창들과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돌싱 모임의 독서 모임이었기에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객들에게 모두 단체 메시지를 보냈죠. 피치 못할 이유로 파혼하오나 곧 있을 제 결혼식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제가 등장하면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독서 모임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급히 신부 대기실로 왔어요.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다같이 분노로 충만해져선 제 복수국을 돕겠다고 나섰죠. 모두 결혼 실패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어서 더욱 분노했던 것 같아요. 다들 모여서 돌싱 모임 검색창에 사기 결혼을 검색했고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들의 글을 분석해 제 신랑에게 당한 것 같은 사람들을 추렸어요. 세상 참 좁다고. 사기 결혼을 당해서 돌싱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제 신랑에게 사기당한 사람이 딱 2이 있더라고요. 남은 시간은 1시간. 저는 직접 그 2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제가 했던 말처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죠. 운이 좋게도 2 사람 다 결혼식장에서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있었더라고요. 신랑이 제 운명이 아니라 그날이 제 운명의 날이었어요. 결혼식 직전 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어요. 신랑의 진짜 지인들은 아닐 테고 어디서 돈 주고 하객 알바라도 불렀겠죠. 신랑은 뻔뻔하게도 제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평생 함께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우아하게 웃어주었어요. 비록 진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제가 주인공인 것만은 확실했으니까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결혼식장과 연결된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죠. 암전된 결혼식장에 신부 대기실 문 쪽으로 조명이 집중되었고 저는 조명 속으로 나아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 멀리 신랑이 주례석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웅성거림과 제 하객들의 박수소리 속에서 저는 당당히 나아갔죠. 왜 신랑의 얼굴이 굳었냐고요. 제 왼쪽에는 신랑에게 당한 첫 번째 신부가, 제 오른쪽에는 신랑에게 당한 2번째 신부가 팔짱을 끼고 함께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 여자는 신랑에게 천천히 다가갔고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저와 사기 결혼을 당한 신부들 사이를 치고서 결혼식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력으로 달려갔어요. 그때 제 중학교 친구와 친구의 동료 경찰들이 신랑을 체포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전 제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 그랬듯 중학교 친구는 유도 기술로 제 신랑을 결혼식장 버진로드에 매다 꽂아버렸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결혼 사기범은 그 길로 현행범으로 깜빵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그래도 빌려준 액수가 큰 것은 아닌 편이었고 첫 번째와 2번째 신부는 액수가 꽤 컸더라고요. 그 돈으로 돈 많은 투자사 직원인 양 사기를 치고 살았던 거였죠. 만약 잡지 못했다면 억울해서 죽어도 눈을 감지도 못했을 거라고 2 여자는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특히 검거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죠. 중학교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이미 용의주도 했더라고요. 결혼 사기범은 제가 가입한 그 돌싱 모임 말고도 여러 모임에 가입해서 오프라인 모임 때 나오는 돌싱 여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던 거래요. 아무래도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좀 더 공략하기 쉬웠다나요. 씁쓸한 일이었죠. 저는 정말 특이한 결혼식을 경험하고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앞에 두 여자와 달리 저는 돈을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 변한 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재수없는 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라던데 오히려 운이 좋은 일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누가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는데 그 현장에 마침 경찰이 있었고 그 현장에 또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와서 그 장면을 볼 수 있었겠어요. 이건 운명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에게도 그 결혼식은 어린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모조리 깨지는 현장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어두운 구석에서 빛을 동경하던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인공으로서 빛 속에서 나쁜 놈들을 처단할 수 있는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었죠.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었고 젊었을 때처럼 연애를 즐길 나이는 아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거나 미련을 가지는 아이도 아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상처도 받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해요.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함께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그날을요. 많았던 상처 덕분에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좋을지. 일단 제 시댁 소개부터 간략히 해볼까 싶어요. 제가 결혼한 남편은 3남매 중에 둘째였어요. 위로는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는 사람이었죠. 셋 중에서 막내인 시동생은 사정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약 10년을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기 유학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예전에 남편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갑자기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는데 이때 시부모님께서 시할머니를 모시며 살고 계셨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해서 이런 때에 집안의 막내인 시동생이 다른 집으로 보내졌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촌언니 되시는 분께서 캐나다에 사시는데 상황을 보시고는 여린 시동생을 데리고 가서 맡아 키워주셨던 겁니다. 참고로 시누이하고 남편은 연년생인데 시동생만 나이 차이가 확 나요. 거의 늦둥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돌봄이 필요한 나이의 시동생이 집안 상황에 의해 방치라도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이때의 결정을 나중에 되어서 많이 후회하셨어요. 부모 자식 사이인데도 통으로 10년여를 떨어져 살았더니 다시 가족이 상봉한 후로 좀 어색했다네요. 게다가 시동생의 성격이 살짝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정문화와 조금 맞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 계셨던 시부모님과 캐나다에서 살다가 돌아온 시동생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끼리라면 모를까 나이 드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시동생의 성격이 너무 특이하게 느껴지고 또 무정하게 보였을 수 있겠더라고요. 학교 졸업도 직장 취업도 늘 알아서 혼자 결정하는 주의였다고 해요. 예, 영훈아, 네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졸업은 이제 내년 되면 하는 거니? 2월에 졸업하는 거 맞지? 아니요, 저 졸업 유예를 이미 신청해둬서요. 내년 2월에 졸업 안 해요. 졸업 유예? 그건 졸업을 일단 미룬다는 뜻이지? 아니, 굳이 왜? 바로 졸업 안 하고 뭐 하려고? 곧장 취업하려면 졸업을 미루는 게 너에게는 하등 이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취업 면접에서 불이익이 없을까? 너는 이 중요한 걸 나하고 상의도 전혀 안 하고 왜 이미 신청을 해뒀어? 이렇게 호들갑 떠실까 봐 그랬죠. 제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도 안 통하고 혼을 내고 소용이 없고 늘 시큰둥하고 덤덤한 시동생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는 속상해하셨죠. 시동생이 자기 가족과 뭘 같이 하려고 들지를 않았거든요. 매사에 독립행보를 보였어요. 시동생의 이런 변화를 시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탓으로 보셨습니다. 괜히 캐나다를 보내서 이렇게 되었단 것이었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캐나다의 사촌분과 거의 절연하셨어요. 크게 다투셨대요. 그쪽의 주장은 성격이란 원래 타고나는 것이고 애초에 기질이 그런 것인데 웬 자란 환경 탓을 하냐면서 기껏 키워줘도 난리나며 은혜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안 그랬던 자식을 거기서 망쳐놨다는 입장이었고요. 아무튼 시동생은 집안에서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저와는 딱히 친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꼬를 튼 적도 없었고 시동생 쪽에서 저에게 말 한 번 따로 건네준 적이 없어서 별로 안 친했어요. 남편도 자기 동생하고 썩 살가운 형제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떨어져 산 세월도 길었고 성격적으로 둘이 잘 맞지도 않았네요. 심지어 저는 시동생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었죠. 어떻게 결혼식 같은 엄청난 집안 대소사에 불참을 할 수가 있었냐고요? 일부러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내린 선택이었어요. 특히나 저를 보시고 심란해하실 시부모님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 소개를 드려보자면요. 저는 형편이 꽤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원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적 없었던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웬 사기가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시는 바람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사기에 당하신 이후로 엄마는 그 전보다 되려 돈 타령을 하고 사셨어요.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당신의 인생은 그렇지 않고 늘 비극의 연속이라며 스스로의 불행을 더욱 크게 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술에 빠져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나 술을 사드셨어요. 가게에 외상을 달아서까지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아버지에게 질색을 하시며 아예 가정생활에 학을 떼신 건지 집에 잘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커갔던 거예요. 혼자 알아서 자고 일어나고 씻고 먹고 입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준 접착제를 집에 가져와서 그걸로 떨어진 신발 밑창을 붙이며 한동안 더 신고 다니기 위해 애를 쓰는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 때 엄마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셨고 저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저번에 나 용돈 10,000원만 달라고 했잖아. 집에 계란 다 떨어졌고 라면 이제 한 봉지 남았고 쌀도 다 떨어져 간다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줬어? 나 엊그제부터 집에 와서 밀가루에 물 반죽해서 그거 부쳐서 간장 찍어 먹었어. 엄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잖아. 나 학교는 어떻게 계속 다니라는 거야? 이럴 거면 나는 왜 나왔어? 책임도 안 지면서. 그러길래 네가 왜 태어나서 이 난리니? 나도 네가 죽었으면 안 키웠겠지. 근데 네가 태어났잖아. 네가 꾸역꾸역 잡고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제가 바로 그 순간부터 부모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어요. 차마 반박할 엄두조차 안 날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학교 선생님께 제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께서 지역 복지과에 연락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쌀, 라면, 통조림 같은 것들이 매달 조달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아버지가 자꾸 독타지하려고 두셨고 대체 어디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라면을 가지고 가서 술과 물물 교환을 해오기도 하셨어요. 쌀을 가져다 팔기도 하셨고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조달온 식량들을 챙겨다가 당시 학급에서 공부 잘하고 조용하였던 모범생 친구의 집에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친구의 됨됨이를 보시고 제 사정을 공유하셨고 그 친구가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도 된다고 해준 거예요. 사춘기 그 나이에 친구 집에 얹혀 산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불 갈릴 때가 아니어서 호의를 받아들였어요. 그 친구는 부친께서 타지에 나가 일을 하고 계셨고 모친께서는 편찮으신 친척 어르신들을 간병하느라 거의 병원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 다 흔쾌히 저를 허락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굶을 걱정 없이 생활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아예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그 친구는 부친의 일터를 따라 이사를 가게 되면서 고등학교가 저와는 아주 멀어졌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그 친구가 자기 용돈을 모았던 돈으로 저에게 작별 선물이라며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나이키는커녕 메이커 운동화를 그때 처음 신어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 민폐맞게 쳤는데 너는 나한테 베풀기만 해주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연주야,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시는데 네가 집이 가난해서 힘든 것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더 힘든 걸 거라고. 그러니까 옆에 가서 같이 있어주고 시간을 보내주는 게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보다 훨씬 힘이 될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너랑 같이 살았던 거야. 내 방이 좁아서 나야말로 너에게 미안했어.
성인이 되어서 성공한다면 그때는 더 큰 방에 살게. 그때 내가 너를 초대해도 되지? 저는 그 친구에게 차마 대답도 못하고 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집이 가난해서 힘들었던 것보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 아래서 자랄 수 없었기에 그게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저를 바로 꿰뚫어 봐주신 학교 선생님, 그 친구의 부모님, 좋은 어른들이 계셨기에 저는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선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두 분께서도 대학을 안 나오셨고요. 핑계를 대자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저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갑자기 머리가 돌아갈 리가 없었죠. 교과서를 펴봐도 모르는 내용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겁도 없이 공부에 올인해서 대학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었으니까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에 감사하며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 결과 저는 나름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대학 간판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소개받지 않겠냐는 제안이 저에게 들어왔고 그렇게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시절의 3년, 그 피나는 노력이 정말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만약 제가 이 길로 걸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언감생심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와 결혼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술을 하도 드셔서 간이 망가져 있었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남편에게 제 집안의 사정을 다 드러내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 비하자면 꽤 유복한 집안이라 할 수 있었고 정말 무던하고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하거나 모난 구석이 없었죠. 남편은 혼자 이악 물고 살아온 제 발자취를 가엾게 여겨주더니 곧바로 저에게 청혼을 해주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둘이 사귄 지 2주년 되던 날의 데이트였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놀랐으나 남편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잠깐의 고민 끝에 수락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솔직히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지질한 집안 배경, 아버지는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어떤 분과 만남을 이어오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분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시더니 저의 결혼에는 관심도 안 보이셨죠. 이런 상황이 시부모님 눈에 어떻게 보였겠나요? 남편은 꼭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으나 시부모님께서 떨떠름해 하시니 중간에서 제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먼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고 있던 시누이는 자기는 말 안 얻겠다면서 빠졌고요. 그런데 그때 의외로 시동생이 의견을 냈었어요. 이걸 두고 지금까지도 모두가 희한하다고 말을 한답니다. 시동생이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 왜 그런 의견을 불쑥 냈을까 하면서 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회장을 하네요. 그냥 결혼하라고 해요. 도대체 그럼 어떤 며느리를 봐야 두 분의 성에 차시겠어요? 어차피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걸 보려고 하면 다 나빠 보이는 거라고요. 시동생이 그렇게 의견을 낸 것에 시부모님께서는 크게 놀라셨어요. 집안 행사에도 두문불출할 정도로 막강한 개인주의를 자랑하는 인물인데 갑자기 자기형 결혼 문제에 말을 얹었으니까요. 미천 하나 없는 아가씨인 것 같아서 마음에 차지 않았었는데 우리 막내 영훈이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대학 나오고 취업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 보면 생활력이 끝내주게 강한 아가씨였네. 이런 사람도 드물겠지. 이런 며느리를 얻는다면 그건 내 복일 수도 있겠어. 시어머니께서는 피식 웃으며 그런 말씀을 하셨고 뜻을 돌려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작은 아파트를 내어주셔서 거기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우스갯소리로 대체 시동생은 어떤 여자를 나중에 데려오려고 저렇게 밑작업을 한 것이냐며 기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필시 보통 여자를 데려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던 거 아니냐는 거였죠. 남편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진짜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인 녀석 본인이 집에서 허락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계획이 있으니까 일부러 그때 우리 편 들어줬던 거 아닐까? 대체 나중에 누굴 데리고 올지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 글쎄, 내 생각에는 아버님, 어머님의 허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후딱 결혼할 것 같아.
왠지 엄청 똑똑하고 자기 주장 강한 여자를 만날 것 같단 말이지. 외국 생활도 아주 오래 해서 사고방식에 깨어있는 여자와 결혼할 게 틀림없어. 나는 생각이 반대야. 오히려 수더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를 데려올 것 같아.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같은 사람을 잘 안 만나더라. 자기하고 안 부딪힐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한가 봐. 우리 혹시 내기할까? 영훈이 녀석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는지 내기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두루지기 하자. 저희 부부는 그런 소소한 내기를 했었죠. 신혼을 더 즐기다가 아기를 갖고 부모가 되어 열심히 살고 시동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보고 그렇게 미래를 살아가리라 여겼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까지만 해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보였던 미래는 저희 부부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몇 명과 모처럼 만나서 강원도 펜션에 1박 2일로 놀러 갔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묘하게도 그 며칠 전에 꿈자리가 사나웠죠. 그래서 남편이 거기를 안 갔으면 하고 바랐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해서 호르몬 문제로 자꾸 감정이 널뛰는 거라 그랬고 제 불안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라고 하셨죠. 네가 요새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려니 우울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핑계로 우리 영복이를 주말에 집에 잡아두려고 하지 마. 간만에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서 회포를 푼다는데 네가 그걸 이해 못해주면 어떡하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불안해서 그러는 건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괜한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반성이 되네요. 놀러 갈 준비로 지난달부터 설레했던 사람인데 제가 초장부터 분위기를 망쳤나 봐요. 그냥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해줄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영복이는 임신한 처 냅두고 어디 불순하게 쏘다닐 애가 아니니까 이상한 걱정이라 하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기만을 빌어줘. 그랬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죽음 앞에 혼절하셨었죠. 새벽 1시가 다 되어갔을 무렵 남편은 친구 한 명과 펜션에서 좀 떨어진 곳의 편의점에 주전부리를 사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동행했던 친구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남편의 숨이 붙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저를 비롯한 가족 모두의 간절한 기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아파본 적도 병원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기에 몰랐는데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더군요. 사랑하는 가족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누워있는데 병원비에 찍힌 0이 몇 개인지 보고 놀라야 하는 상황이 많이 처참했던 듯 싶네요. 남편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상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끝내는 눈을 떠보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된 지 3주하고도 5일 만에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낼 수 없는 남편의 발인을 앞두고 하혈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래에서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뱃속의 아이마저 연달아 보내야 했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제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었네요. 살아있되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빠져 있었고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어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대체 왜 제가 더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살아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었을 때 저를 이승에 붙잡아 놓은 건 바로 그만 살고 싶다고 하시던 시어머니셨어요. 우리 영복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미안해서 어떡하니. 그때 네가 그렇게나 불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결국에 나는 그걸 듣지 않고 너를 따끔하게 나무라기만 했었지. 너희 둘을 이렇게 만든 건 그러니까 바로 나인 거야.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죽음으로 속죄할까 싶어. 자식 앞세운 부모가 더 살아서 뭘 하겠니. 내가 저승에 가서 우리 영복이 그리고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우리 손주 어쩌고 있는지 볼 테니 너는 부디 새로 출발해서 잘 살다가 늦게 저승 구경 왔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안 돼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기 아빠도 어머님을 절대 안 맡길 거예요. 왜 왔냐고 화만 내겠죠.
어머님, 제발 안 좋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친정이 없다시피 자란 사람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에게는 시댁이 친정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아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친정 엄마 같으신 분마저 잃어야 하나요? 그런 비극이 또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게 울면서 외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쁜 선택을 하시지 않기만을 바랐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결국 그곳에 간 것은 남편의 선택이었고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제 선택이었으니 이미 이렇게 벌어지고 만 일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자책하시는 것을 남편이 하늘에서 결코 바라지 않을 것 같았네요. 저는 몇 번이고 시어머니를 달래드렸고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본래의 안색을 되찾으셨으며 어떻게든 꾸역꾸역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죠. 그만 살고 싶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달래드리다가 제 일상으로 자연스레 돌아와 있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시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병원비가 막대했던 탓도 있고 저희 부부가 살던 집은 처분하였으며 저는 아담한 투룸 빌라에서 혼자 살았네요. 애써 웃음 지으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애틋하게 여기심과 동시에 저를 보면 남편이 생각나시는지 힘들어하기도 하셨습니다. 은연중에 저는 약간의 죄책감을 갖고 있었죠. 만약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이 그런 운명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를 만났기 때문에 단명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사실 시동생이 그때 편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눈치가 보여서라도 남편에게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희 부부의 결혼에 손을 들어주었던 시동생은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 생각이 나더군요. 여보, 당신 동생 말이야. 수더분하고 조용한 사람하고 결혼하더라? 그때 내기 기억나? 당신이 이겼어. 내가 당신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데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꿈에 나와서 말해줘. 내가 그거 이뤄줄게. 저는 혼자 그렇게 몇 번이고 남편을 향해 말했으나 어떤 식으로든 응답은 없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집안의 막내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분명히 경사였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있으면 마음껏 행복한 얼굴로 웃으실 수 없는 시부모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분을 위해 가지 않은 저는 대신에 축하 인사를 성의껏 잘 전했어요. 시동생은 제 인사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으나 동서될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커피 사 먹으라고 쿠폰도 같이 보내주시고 정성스럽게 축하 메시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간 제가 말씀으로 전해 듣기만 했고 사진으로만 뵌 게 전부이지만 이제는 가끔 연락드리면서 그렇게 지내도 될까요? 형님? 아,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 맞죠? 당연하죠.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야말로 종종 연락하고 싶네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래요. 네, 잘 살아볼게요. 제가 외동이고 친구도 거의 없어서 너무 심심하고 외롭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울타리가 든든하게 생긴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요. 형님도 저희 소중한 새 인연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고 싶어요.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잘할게요. 소심한 성격인 것인지 말을 하면서도 숨을 조금 떠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대단한 용기를 냈다는 표시였겠죠. 너무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제가 저랬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잠깐 옛 추억에 잠겨들기도 했었고요. 저는 동서가 부모님의 이혼을 겪어서 편모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 외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냥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 말이에요. 동서는 조용하다는 면에서는 시동생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이 원체 사족을 싫어하고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기자기한 감성이 있는 동서와는 다르게 시동생은 잔정이 없는 유형이라 이런 것에서 동서가 살짝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든 싶더라고요. 제가 그냥 동서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느낀 바로는 그랬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컨디션이 하도 안 좋아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진료를 받는다더니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된 건지 연락이 뚝 끊기다시피 되었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죠.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제 아이가 떠오르던 참이었기에 차라리 동서의 임신 시기에 연락을 안 주고 받는 게 나을 거라는 얄팍한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듣게 되었네요. 네? 어머님, 아기가 떠났다니요? 그 말씀은 지금 동서가 혹시 유산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 언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었더구나. 병원에서 태어난 지 오늘로 이틀 됐어. 네가 작은 애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길래 내가 언지를 미리 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아휴, 내가 늙었으면 이만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자꾸 애꿎은 귀한 새 생명만 떠나가는 건가 싶고 영 마음이 안 좋구나. 절대 어머님 탓 아니니까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될 일이었나 보죠. 아휴, 동서가 상심이 크겠네요. 제가 최근에는 연락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신했다고 엄청 조심조심하며 지냈던 것 같던데요. 보통 조심하면서 지낸 게 아니지. 무척 애를 썼는데도 그렇게 뱃속 생명을 잃었으니 지금 작은 애 상태가 말이 아니야. 특히나 너도 어느 정도 알지 않니? 우리 막내 영훈이 말이야. 걔가 얼마나 멋대가리가 없니. 근데 자기 부모한테만 그러고 말 것이지 어쩜 자기 마누라한테도 그런다니? 근데 내가 나서자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스트레스가 될까봐 걱정이구나. 그에 앞서서 나도 사실은 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심란해서 엊그제부터 밤에 잠이 안 와. 아유, 어찌나 착잡하던지. 왜 안 그러셨겠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안 그래도 남편이 그렇게 떠난 후로 엄청 빠르게 늙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연세에 비해 확연히 젊어 보이는 분이셨는데 마음고생을 하셔서 이제는 또래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셨어요. 그런 마당에 동서가 유산을 하셨으니 겉으로 표현하시는 것보다 그 속은 실제로 더 문드러지실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추스리시기에도 벅차신 분인데 동서의 상황을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도리는 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메시지를 몇 통 남겼어요. 건강 잘 챙기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네요. 이틀을 답장이 없던 동서는 3일째 감사해요 라고 짧은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제는 알아서 털고 일어나야 할 영역이라고 여겼습니다. 동서가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하길 바랐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달여가 지났을 때였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번호가 저장되어 있긴 했으나 이걸 보는 일은 너무나도 드물었으니까요.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무려 시동생이었습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얼른 받아봤죠. 형수님, 제가 너무 갑갑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실례지만 형수님께선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었나요? 저희 집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좀 좋아지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동서가요? 아이고, 그랬군요. 아무래도 많이 우울하고 힘들 거예요. 그 공허함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더 곁에 있어 주시고 애정 표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전환하라고 카드를 쥐어줘 봐도 별 반응이 없네요. 어차피 떠난 생명 되돌릴 수 없는 건데 저렇게 슬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건지. 보고 있으면 너무 속이 갑갑해요.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지고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걸까요? 어제는 제 얼굴을 보기도 싫다고 집사람이 그러길래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게 상책일 것 같아서 저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회사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오늘 지원했어요. 바쁘게 지내면 저도 낫고 집사람에게도 낫겠죠. 그런데 혹시 형수님께서 집사람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네? 정신을 차리라뇨?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비를 넘고 있을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매정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동서에게는 제가 연락해보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시동생은 당황했는지 우물쭈물하면서도 죄송하다는 인사 같은 건 안 하더군요.
어째서 동서가 유산으로 충격받은 심신을 조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아졌습니다. 동서에게 메시지를 보내놨는데 답장이 없길래 그냥 대뜸 찾아갔어요. 어차피 시동생이 집에 없을 시간인 거 알았으니까요. 그랬더니 초췌한 얼굴의 동서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설마 형님? 여기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동서 보러 온 거지. 집에 있었으면서 내 연락은 왜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올 수밖에 없었잖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셔도 저 살아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으셨을 텐데요. 몰라. 그런 정남이 없는 냉혈한 같은 사람 별로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 버석하게 마른 입술로 힘없어 말을 하던 동서는 저희 대꾸를 곱씹어 보더니 아주 살짝이지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도움 안 되는 자기 남편 욕을 제가 해주니까 웃음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걸 못 본 척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장봐온 것들을 식탁에 풀어놓았죠. 각종 식재료가 등장하자 동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소고기부터 조기까지. 그리고 웬 채소가 이렇게 많아요? 형님, 이거 설마 저 먹으라고 사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먹으라고 사왔겠어? 그 냉혈한?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가 아까보다 조금 크게 미소를 지었죠. 살짝 웃음소리도 나왔고요. 저도 솔직히 무작정 동서를 보러 오면서 장까지 거나하게 봐온 것이 괜한 짓인가 싶어서 고민이 됐던 게 사실이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동서를 직접 보자마자 어색함은 전혀 없었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저는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채소부터 다졌어요. 부담 없는 영양죽부터 끓일 작정이었죠. 제가 죽을 쓰는 걸 알고서 동서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제가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너무 누워만 있어도 사람의 기력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어. 텔레비전에 뭐 재미있는 거 하나 찾아보면서 기다려. 내가 죽 맛있게 완성해둘 테니까. 저 별로 배 안 고파요.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도 해먹었어요. 그리고 죽 말고도 지금 옆에 반찬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힘들게 안 그려서도 돼요. 제가 뭔데 형님께서 그렇게 애를 써주시나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로 배 안 고프다고 해봤자 설득력 없어. 설마 식탁 구석에 있던 유통기한 다 지난 식빵 봉지 그걸로 토스트 해먹었다고 하는 건 아니지? 한참 지났길래 좀 아까 내가 버렸어. 동서, 힘들 때는 원래 다 돕고 사는 거야. 누가 주저앉아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야? 굳이 내 행동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순간에 받을 법한 호의라고 생각해줘. 제가 생각해도 그 순간에 정말 말이 술술 나갔던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자 동서는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비로소 지워냈는데 눈가가 조금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맛있게 완성된 죽을 한 그릇 떠나주었고 입맛 도둑이 좋은 반찬 몇 가지는 통에다가 가지런히 옮겨 담았어요. 다 식으면 냉장고에 옮겨 담으라고 해놓고는 저는 그곳을 나섰지요. 제가 계속 있으면 동서가 편히 먹을 수도 쉴 수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첨부된 사진을 보고 제가 웃음이 났어요. 빈 냄비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죽을 한솥 다 비웠다는 의미였죠. 그걸 보자 많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을 당장 알아봤어요. 그리고 동서를 데리고 나들이를 떠났죠. 집에서 직접 싼 유부초밥이 도시락이었네요. 어색한지 가는 길에는 동서가 별 말이 없었고 제가 건네는 말에도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게 전부였어요.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는 동안에는 제 이야기에 조금씩 맞장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돌아오는 길에 동서가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는데 서로를 지독히도 싫어하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두 분을 보면서 어떻게 결혼하셨을까 싶었을 정도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분은 급하게 결혼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서부터 저는 제 존재가 죄스러울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만 아니었어도 두 분은 결혼이며 이혼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게 어떻게 동서 잘못이야? 태어난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모든 건 언제나 어른들의 잘못이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야.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니까 동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속마음을 꺼내본 적도 거의 없긴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처음이에요. 감사해요, 형님. 동서가 금세 눈물을 글썽하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와서 그런지 남에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해서 어디를 가도 자기 의견을 안 내세우고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르며 조용히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와 시동생은 너무나 본인과는 다른 상대에게 끌렸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정작 동서는 시동생의 무정한 면모들을 다 알지도 못한 채로 결혼했으며 시동생은 동서의 집안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더군요. 속으로 결혼이란 뭘까 싶었네요. 저는 제 엄마로부터 모진 소리를 들어봤던 입장이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동서를 위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똑같이 잃어본 사람이었기에 동서에게 공감할 수 있었죠. 가만 보니까 서로 통하는 구석이 많더라고요. 서로 가까워진 나들이 이후 저는 동서에게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담긴 메시지를 자주 보냈죠. 일부러 그랬어요. 동서가 일상의 활력을 찾았으면 해서요. 별것 아닌 주제로 대화도 나눠보면서 저희는 어느새 서로가 떠나보낸 뱃속의 아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둘이 손장난치면서 놀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런 따뜻한 농담을 주고받았네요. 점차 스스로가 친 벽을 깨기 시작한 동서는 어느 날 또렷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을 해왔어요. 형님, 저 일을 다니고 싶어요. 저 스스로에게 좀 더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 연차이니 반차이니 회식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부럽다,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형님, 제가 혹시 서비스직을 해낼 수 있을까요? 외향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큰 결단 내린 거예요. 동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그랬구나. 나는 잘한 결단이라고 봐. 뭐든지 부딪혀봐야 결과를 아는 법이지. 동서, 내가 서비스직으로 초보자가 일하기 어디가 좋은지 한번 알아봐 줄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막막했던 건데 정말 감사해요. 형님은 저를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네요. 마치 꼭 동화 속에 나오는 키다리 아저씨 같아요. 사실 말이지. 나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저 나도 이런 걸 받아봤기 때문에 베푸는 법을 아는 것뿐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존재들이 있었어.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바라줬지. 나는 살면서 그 은혜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를 보며 예전에 내가 떠오르기도 했고 나를 도와준 그들의 흉내를 내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어서 열심히 도와준 거야. 정말요? 형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지금 형님을 도와주셨던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결혼하기 전에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 지금은 그냥 다들 행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저의 진심에 동서는 되려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제 이야기가 아주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업계에서 평가가 좋은 서비스 직종 몇 개를 동서에게 추천해 주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로 몇 주 뒤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단하고 대견하더라고요. 동서의 변화에 시동생은 되게 떨떠름해했는데 그런 자기 남편을 동서가 개코도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 통쾌했습니다. 대리만족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동서가 어찌됐든 금전적으로 힘을 얻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자기 돈이 있어야 당당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동서가 일을 시작한 지 딱 3개월을 채웠을 때 저에게 명품백을 사주었어요. 형님, 이거 받으세요. 그간 제가 일한 돈을 모아서 산 거예요. 동서! 아니, 내가 명품의 문외한이지만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알아. 이걸 사려면 3개월 받은 돈을 모두 쏟아야 했을 텐데? 그 아까운 걸 어떻게 여기에다 써버렸어? 미치겠다. 동서, 얼른 일어나. 이거 환불 받으러 가자. 영수증 어디 있어? 형님, 진정하고 일단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도 워낙 서로를 싫어하시고 전혀 안 보고 사셔서 엄마하고 자란 제가 아빠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빠하고 따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그런 저희 아빠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체 사장님이세요. 사회적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수줍은 동서의 얼굴과 금수저였다는 사실이 도저히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나 싶었죠. 재혼하신 아빠에게 굳이 손 벌릴 필요를 못 찾아서 그냥 살았다는 동서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워낙 벌이가 괜찮은 편이고 또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서 집안의 경제력을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금수저라는 사실은 묻혀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긴 동서만 봐도 돈으로 사치 부리면서 사는 유형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성격 자체가요. 제가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멍하게 명품백만 어루만지고 있는데 동서가 머뭇거리다가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필요한 건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작은 세상을 깨고 나갈 계기 말이에요. 그걸 형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께 항상 죄송한 자식이니까 잘난 것 없는 못난이니까 새로 가정을 꾸리신 아빠에게 손을 벌린다는 건 죄를 짓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아빠 딸이고 아빠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 거리낄 건 사실 없는 거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오롯이 마주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네요. 다 형님 덕분에 제가 밝아지고 욕심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일은 힘들지만 제가 밖에서 사회 경험을 쌓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즐거워요. 이 가방은 그 감사의 표시이고요. 제가 따로 답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형님 혹시 그 은인이라는 분들을 찾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저의 아빠가 기업체를 이끄시는 분이다 보니 발도 넓으시고 여러 수단도 갖고 계시거든요. 동서가 눈을 찡긋해 보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학교 선생님께서는 그 후로 몇 년 뒤에 교편을 놓으셨어요. 열심히 제가 물어가며 근황을 찾았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이었더라고요. 새로이 인생을 사실 테니 잘된 일이라 여겼지만 관건은 제 친구였죠. 제 친구와 그 부모님이요. 제 선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동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제 친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네요. 저랑 동서가 신나서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들리는 시동생의 목소리, 자기만 두고 왜 신이 났냐면서 투덜거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동서는 신경 안 쓰고 저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네요.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가 설마 이렇게 흘러갈 줄이야. 이래서 인간관계는 두고 봐야 한다는 거구나 싶었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전화를 하면 너무 갑작스러울까봐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지방의 어느 감자탕 집으로 손님을 가장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물과 컵을 가지고 서빙을 오는 그 친구를 발견하고 울컥했죠. 아, 혼자 오신 거죠? 점심에는 다른 메뉴 안 되고 뚝배기만 돼요. 그걸로 하나 내올게요. 저기 혹시 나 못 알아보겠어? 나는 너를 보자마자 딱 알겠는데. 네? 손님 갑자기 그게 무슨... 어라? 설마... 어머나! 세상에 너 연주구나! 내 친구 연주야! 그 친구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놀라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제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달려 있었죠.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저는 그 친구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구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접하고 내내 탄식하였죠. 궁금했던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뜬 지 오래라고 하였습니다. 모친께서 희귀 질환에 걸려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상심이 크셨는지 3년 후에 부친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는 연달아 겪은 비극에 힘들어하다가 자기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싸움 끝에 이혼을 했고 미천도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가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살자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동서가 후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제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 친구 지금 사정이 좋지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이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뜻밖의 제안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저희 아빠가 중장년층을 위한 실버 카페 같은 걸 기획하고 계시거든요. 정부 지원금 때문에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시다가 실버 카페도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카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인 저보고 혹시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어르신들께 가르쳐드리고 운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형님하고 그 친구분이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포옹력 좋으시고 생활력 강하시고 야무지시잖아요. 뭐? 그런 엄청난 일을 대뜸 우리가 어떻게 맡아서 해. 동서, 그건 너무 큰일이야.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워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거절했으나 사실 속으로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죠. 사흘 밤낮을 고민하다가 저는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으로는 동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실버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죠. 지방에 멀리 내려가 있던 그 친구는 다시 이사를 왔고요. 남들 밑에서 홀서빙 단순 업무만 반복 지시받다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 친구가 행복해했어요. 저도 사무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요. 수익 면에서 압박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라 아주 팔자 좋게 운영하면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제서야 본인의 장인어른이 어떤 인물인지 알게 된 시동생은 놀라 자빠졌고요. 그 오만하기까지 한 무신경함을 조금씩 내려놓으며 동생에게 맞추며 살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다 제 덕분이라면서요. 사실 제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시부모님의 기쁜 미소를 보며 많이 멋쩍었네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일상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문득 남편과의 이런저런 추억이 담긴 상자를 오랜만에 열어보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천천히 보다가 남편이 저에게 청혼했던 날의 사진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청혼을 받아준 기념으로 기뻐서 남편이 찍자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의 뒷면을 넘겨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심코 사진의 뒷면을 봤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네임펜으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힘든 시절은 다 지났어. 앞으로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게. 힘든 시절에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다시 못 만나서 슬프다고 했지? 걱정하지 마. 너를 도와줬다던 그 선생님, 그 친구 모두가 행복하게 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소원으로 열심히 빌 테니까 이루어지겠지. 나만 믿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남편의 소원 덕분에 제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이 나왔는데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품에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저에게 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갑자기 인사하던 손으로 오지 말라는 사인을 보내더군요. 마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처럼요. 눈을 떴을 때 그 어느 날보다도 침대가 포근했고 하루 내내 즐거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저는 그 흐름에 유연히 몸을 맡기며 살 뿐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